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한국형 뉴딜 사업 예산의 절반인 75조 원을 비수도권 지역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이 야당 지자체장들에게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 시민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잘 착용했지만 일부는 의무화가 된 걸 몰랐습니다. 마스크 규정을 어기면 다음 달 13일부터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여권 최고위층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고 말하는 등 인맥을 과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구속 중에도 측근들을 통해 기업 경영권 분쟁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MBN 한도 보도합니다. 중국 등 외국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 번호로 둔갑시킨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차량 안에 중기기를 설치해 경찰 추적을 피하는 신종수법을 썼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세비지 러브와 다이너마이트가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와 2위에 동시에 올랐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블랙 아이드 피스 이후 11년 만에 탑 1, 2를 다 점령한 그룹이 됐습니다. 한반도 전역을 타격권으로 하는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를 패트리엇 체계 등으로 요격 가능하다고 우리 군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방사포가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올 때는 요격이 어렵다며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의 절반, 그러니까 75조 원이 지방에 투자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지역 뉴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먼저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해안에 세워지고 있는 해상풍력발전단지입니다. 2030년까지 여기서 450개 기업이 만들어지고 일자리도 12만 개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을 포함한 3가지 사업을 지역균형 뉴딜로 이름 붙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투입 자금 160조 원 가운데 절반 가까운 75조 원이 지방으로 향합니다. 국가 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산업단지 구축에 중점적으로 투자가 이뤄집니다. 신속히 성과를 내기 위해 지방세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뉴딜 규제 자유특구 신설과 함께 사전 타당성 검토와 같은 각종 규제도 없앨 방침입니다. 투자 효과가 큰 사업이나 시급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면제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고 코로나 시대 장기화하고 있는 경제 침체를 돌파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사활이 지방에 달렸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이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엔 이재명, 원희룡, 김경수 등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지자체장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청와대 주인이 되겠다는 듯 열심히 자신들의 차별화된 전략과 논리로 경쟁을 벌였고 이는 마치 오디션장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최종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첫 발표자는 최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 지사는 여유로운 표정과 차분한 목소리로 제주의 그린 뉴딜 프론티어 목표를 설명했습니다. 2030년 100% 전기차 수소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부터는 제주도는 내연차의 신규 등록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 반열에 오른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재인 대통령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하고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시범사업을 소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각별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공공배달앱의 핵심은 경제 주체인 도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행정통합을 넘어 생활권과 경제권 중심의 권역별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지역 균형 뉴딜이 저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균형 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삼선 도지사로 퇴임 후 행보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최문순 강원지사는 차별화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감자 대신 액화수를 팔러 나왔습니다. 감자 대신 액화수. 차기 대선 공약 발표회를 연상케 하는 뜨거운 열기. 문 대통령은 회의 내내 흐뭇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거리두기 완화 이틀째. 그런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명을 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국내 확진자가 69명으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거죠. 여하간 먹자 골목은 외출한 시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첫날인 어제 저녁. 술과 음식을 나눠 먹는 사람들로 먹자 골목이 가득 찼습니다. 대체로 2m씩 테이블 거리두기도 잘 지키고 소독도 잘 이루어졌지만 침이 묻은 소주잔을 부딪히는 등 아슬아슬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 이틀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2명으로 엿새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왔습니다. 국내 확진자가 69명으로 거리두기 완화 기준인 10명 미만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32명, 서울 18명으로 수도권에서만 50명이 넘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 디자인고등학교 관련 확진자도 1명 늘어 지금까지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0여 명이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선 러시아 선원 14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해외 확진자는 석 달 만에 가장 많은 33명을 기록했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도 18.5%에 달하고 있어 조용한 전파 우려도 여전합니다. 이렇게 진단 소요일이 길어지게 되면 그 가운데 접촉자가 다수 발생해서 광범위한 추가 전파 초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더욱이 일부 보수단체가 오는 18일과 25일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밝혀 불안한 1단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때 대전에서 식사를 함께 했던 일가족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었죠. 이 일가족 가운데 2살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에 이어 사위가 목사로 있는 교회 수련회로 연쇄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화투 모임에 참석한 주민 등 확진자 5명이 더 나왔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아산의 한 연수원입니다. 지난 8일부터 2박 3일간 교회 수련회가 열렸는데 참석자 70명 가운데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참석자들은 교육을 받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숙소에서는 마스크를 벗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안 쓴 걸로 보통은 이제 2명, 4명 이 정도더라고요. 이들과 함께 수련회에 갔던 전주의 한 교회 목사 부부는 지난주 대전에서 함께 식사를 한 다음 확진된 일가족 7명의 일원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가족 모임 감염이 직장과 어린이집에 이어 교회 수련회로 전파된 겁니다. 당시 방역당국은 50명 미만 거리두기 수준에서 정기 예배만 허용했지만 교회 측은 이를 어기고 수련회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솔자나 주재자에 대해서 고발을 포함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인천에서는 추석 연휴 직전 화투 모임에 참석한 2명이 추가 확진된 가운데 이들과 접촉한 가족과 주민 등 3명도 감염됐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치했지만 전국 곳곳에서 연쇄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군 장병들의 휴가 제한도 풀렸죠. 오늘부터 그동안 밀려있던 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역에선 군인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집단 감염 우려로 외박과 면회는 여전히 아직 금지입니다. 2박 이상의 휴가만 우선 가능한 거죠. 한성원 기자 보도합니다. 휴가증을 품고 설레는 표정으로 역사에 들어서는 장병들. 대합실과 승강장, 개찰구 곳곳이 휴가를 떠나는 군인들로 오랜만에 북적입니다. 당연하죠. 보고 싶죠. 코로나19 때문에 좀 염려가 돼서 서로가 걱정 때문에 좀 참았죠. 지난 6월부터 76일, 8월부터 54일, 올해만 2차례에 걸쳐 휴가가 금지됐기 때문에 일선부대에서는 전역 전 휴가가 한 달이 넘을 정도로 휴가 적체가 심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들 못 나가니까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전화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는 휴가를 떠나는 장병이나 군 당국 모두에게 부담입니다. 경기도 포천과 양주에서 최근까지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확진자도 꾸준히 이어진 탓에 외박과 면회는 여전히 금지된 상황입니다. 이제 많은 데는 좀 꺼려지고 군이다 보니까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은 휴가 복귀자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해 휴가 전에 방역 수칙을 교육하고 복귀 3일 전부터 건강 상태를 보고받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성원입니다. 10월로 예식을 앞당겨 주세요. 요즘 11월, 12월로 예약했던 결혼식을 10월로 앞당겨달라는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돼 실내에 50인 이상이 모일 수 없게 될까 봐 그 전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일 때 식을 하려는 겁니다. 이혁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내 대형 전시장입니다. 문진표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사람들이 행사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행사엔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1,800제곱미터 크기의 행사장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선 50명까지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450명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면서 전시 취소를 고민하던 주최 측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전시 주최자들이 이동이나 축소나 취소가 없이 계획대로 전시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개점 휴업 상태였던 결혼식장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11, 12월에 식을 올리기로 한 예비 부부들은 예식 날짜를 앞당기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좀 땡겨서 하고 싶다는 분도 꽤 있습니다. 10월 달에 시간 불문하고 하겠다. 그렇게 전화가 온다고 그러고요. 많은 사람들이 일정 시간 머물게 되는 행사장들이 자칫 새로운 감염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과 철저한 소독 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과 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죠. 취재기자가 곳곳을 둘러보니 시민 대부분이 마스크를 잘 착용했지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것을 모르는 시민도 덜어 있었습니다. 또 이때를 기회로 마스크 값을 과도하게 비싸게 파는 마스크 자판기도 생겨났죠. 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를 타고 내리는 승객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거나 대합실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이제 익숙한 풍경입니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는 감염병 예방법을 시행하면서 이제 마스크 착용은 권고나 요청이 아닌 의무입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은 이제 주위의 따가운 시선뿐만 아니라 과태료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줄 모르는 시민도 일부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계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3일부터는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망사형 마스크를 쓰고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이른바 턱스크를 해도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마스크를 안 쓰면 불안하더라고요. 난리가 났으니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이 의무화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건용 마스크보다 숨쉬기가 편해 여름철 사람들이 많이 썼던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허용됩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실험 결과 보건용 마스크만큼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KF80에 거의 준하는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망사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훨씬 성능이 떨어진다. 그렇게 마스크 착용, 이제는 일상생활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됐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오늘부터 만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무료 독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상온 노출 등 각종 논란에 대한 걱정은 많이 사라졌는지 백신 물량이 부족해서 접종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도 있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을 위해 사람들이 건물을 빙 둘러 줄을 섰습니다. 만 13에서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무료 접종이 시행된 첫날, 부모님을 따라 백신을 맞으러 온 아이들이 여러 보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접종 대상자와 보호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발열 여부 등 증상을 확인한 뒤 접종이 가능합니다. 상온 노출과 백색 입자 논란에 따른 접종 기피 우려는 많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회수 물량으로 일선 병원의 백신 공급량이 부족해지며 발길을 돌리거나 다른 병원을 찾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올해는 코로나도 있고 백신을 꼭 맞아서 독감을 미리 예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산 사는데 여기 강서구까지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부족한 독감 백신 물량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약 100만여 개 됩니다. 100만여 개. 40만 정도 됩니다. 그럼 네. 한 60에 70만 정도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19일부터는 7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무료 접종도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까지 일부 부족분에 대한 공급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라임과 옵티머스 등 2조 원대 대규모 피해를 입힌 부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검찰 수사팀이 여권 인사들이 옵티머스의 로비 대상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조서에 남기지 않았다. 청와대가 관여하는 바람에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은 국정감사 초반부터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불거진 사모펀드 사태에 화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지난 2월 유례가 없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금감원 감찰을 두고 감독 업무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겠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전에 행정관이 민정비서실에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 감찰을 나온 것은 사모펀드 조사하러 온 게 아니고 금감원이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 조사하는데 부담을 준 거 아니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른바 펀드 하자 치유 문건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청와대와 여권 인사가 옵티머스 분쟁에 관여하거나 수익자로 참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 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 그래도 저는 약간 좀 조작되어 있는 문건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실성이 좀 낮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이 확보한 옵티머스 내부 문건이 일부 진실이냐는 추가 질문에 100%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여당도 라임 자산 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사후감독 부실 문제 등을 질타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금감원은 올해 2월 달에 상주 검사역을 파견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한 겁니까? 한편 금감원은 사모펀드 투자자 수 제한을 비껴가기 위한 일부 은행들의 쪼개기 판매와 공모 방식 투자 권유가 모두 불법이라며 추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 연루설이 제기된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등 여권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봉현 전 대표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돈을 아끼지 않고 로비를 했다는 말도 나온 만큼 권력형 게이트라며 특검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카더라 말고 근거를 제시하라며 반격했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기존 기구를 특위로 확대하면서 특검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개입된 정황이 있고 검찰 수사의 객관성은 의심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SNS에서 라임 사태는 감독기관의 방조, 권력의 비호와 관여가 합쳐진 중대 범죄라며 특검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번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권력형 게이트라고 비판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뭐가 나왔길래 도대체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카더라 통실을 인용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어 이름이 거론된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도 입을 열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라임 사건으로 소명 요청을 해 날짜를 조율 중이라며 라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강력 부인했습니다.
청와대와 여권 인사의 연루설이 확산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적극적인 반격에 나서면서 여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지금부터는 MBN 단독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평소 여권 최고위급 인사들과의 인맥을 주변에 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와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 지자체 등의 인사들에게 얼마씩 줬다. 그렇게 로비를 했다는 겁니다. 손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구속 수감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평소 정관계 인사와의 인맥을 과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김 대표는 주변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인사, 지방자치단체장 등 여권 최고위층에 대한 로비를 진행했고 일부는 수억 원을 입금한 내역까지 갖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이 압수한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는 정관계 인사 10여 명의 실명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미 명단은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 알려졌습니다. 또 옵티머스 사회이사였던 윤모 변호사가 검찰에 제출한 문건을 보면 정관계 인사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참여하고 펀드 설정과 운용 과정에도 관여했다고 적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검사 4명 증언을 요청했고 확보된 문건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토대로 정관계 로비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 금융사기 사건이 정관계 비호 없이 진행되는 것은 사실상 힘들지 않겠느냐고 전했습니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이번 주 금요일 첫 재판에 출석할 예정인데 여러 의혹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그런데 김재현 대표가 구속 중에도 옵티머스 측이 과거 투자했던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측근의 진술서에 언급된 건데 구치소 안에서까지 이른바 옥중 경영을 했다는 겁니다. 임성재 기자가 역시 단독 보도합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와 함께 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모 씨. 옵티머스 측에서 투자를 받은 화장품 업체 S사의 총괄 고문이던 유 씨는 회사 자금 150억 원을 마스크 구매에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횡령하고 옵티머스 측에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됐습니다. 판매 중단 위에서 자금 투입하신 혐의 인정하십니까? MBN이 확보한 유 씨가 구속 직전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김 대표는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S사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진술서에서 유 씨는 김 대표가 S사의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다며 서울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내 사내이사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S사의 경영진은 옵티머스 측이 경영권을 뺏으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공격하지만 다른 사내이사들은 현 경영진이 횡령 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물러나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옵티머스 측의 투자를 받았던 S사는 150억 원 횡령에 이어 경영권 분쟁으로 상장 폐기 위기에 놓여 결과적으로 수천 명의 소액 주주자들만 피해를 떠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 도망가려던 남성을 지나가던 학생들과 경비원이 붙잡았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범죄 현장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시민들 덕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죠. 김태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외국인 남성이 상자를 들고 건물을 나섭니다. 20분 정도 지나 이 남성은 인근에서 다른 2명의 남성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이었던 남성을 붙잡은 뒤 경비원들이 아파트로 데려가는 모습입니다. 돈을 갖고 도주하던 남성은 이 주변을 지나가던 학생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지난 8일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피해자는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찾아 집 앞에 놓았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가사도우미가 도움을 요청하자 주변에 있던 학생들과 아파트 경비원이 남성을 쫓아가 결국 검거에 성공한 겁니다. 이 남성은 누군가 10만 원을 준다고 해서 돈을 갖고 왔을 뿐이라며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와 공범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외국에서 전화가 오면
국제 전화라고 뜨죠.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 전화번호로 둔갑시켜 보이스피싱을 돕던 조직원이 붙잡혔습니다. 차량에 통신 중계 장비를 설치해놓고 이동하면서 발신지 번호를 바꾸는 신종 수법입니다. 정태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도로 위 경찰차가 어딘가를 향합니다. 경찰이 차 안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이던 40대 남성을 추격하는 모습입니다. 승용차를 탄 채 경찰에 쫓기던 남성은 서강대교를 건너 이곳 도로 한복판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해외에서 국내 보이스피싱을 시도할 때 통신 장비로 데이터를 변형시켜주는 이른바 중계책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 개의 유심을 중계기에 꽂아 발신 번호를 해외에서 국내용으로 둔갑시키는 방식인데 밀폐된 방이 아닌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범행을 벌여왔습니다. 차량 안에서 번호를 바꾸는 범행 수법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렇게 발신지를 속이는 방식으로 이 남성이 뜯어낸 범죄 수익은 1,000만 원가량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신 번호를 속여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벌을 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경찰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남성을 구속하고 남은 일당을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면서 여기까지도 나쁘죠. 그런데 심지어 흉기로 행인들을 위협한 남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인은 공포의 도가니가 됐는데 범행 이유는 길을 비켜주지 않아서였습니다. 조동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술집을 나온 남성이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차량에 올라탑니다. 잠시 뒤 차 앞에 있던 행인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행인들은 당황한 듯 차량을 쳐다봅니다. 지난 7일 영등포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도끼로 행인들을 협박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만취한 남성은 20분 넘게 차를 운전하면서 흉기로 행인들을 위협했고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심지어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이어가며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당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길을 비켜주지 않고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남성을 음주운전과 특수협박,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이웃집 남성을 살해하고는 바로 경찰에 자수를 한 겁니다. 평소 형님, 동생 할 정도로 친했다는데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심우영 기자입니다. 대구 황금동의 한 아파트로 경찰차들이 잇따라 들어갑니다. 지난 11일 오후 7시쯤 이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린 상태였습니다. 범인은 바로 이웃에 사는 50대 남성으로 말다툼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사람이 술을 먹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너무 못 살더라고. 그래요. 길에서 보면 자주 이리 왔다 갔다 우리끼리 하다 보면 자주 둘이 싸워요. 그 사람. 범행 직후 이 남성은 아파트에서 10여 분 떨어진 인근 지구대를 찾아와 스스로 자수했습니다. 이 남성은 혼자 살면서 이웃에 살던 피해 남성과 형님, 동생하며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피해자의 반말 등을 따지러 갔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형 동생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피의자가 나이가 더 많습니다. 한 번씩 반말도 하고 이렇게 감정 섞인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했나 봐요. 피해자 집에 있는 그 흉기로 찔러서. 경찰은 살인 혐의로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인도의 한쪽 바퀴만 걸치는 일명 개구리 주차를 해놓고 물건을 내리던 트럭을 다른 차량이 와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튕겨나간 트럭은 인도를 걷던 모녀를 덮쳤고 70대 어머니가 숨졌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트럭 한 대가 상가 앞 인도를 반쯤 걸치고 주차돼 있습니다. 갑자기 차량이 튕겨나가더니 인도를 걷던 모녀를 그대로 덮칩니다. 주차된 트럭을 다른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아 아찔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조사가 소리 나길래 소리 나자 쿵 하더라고. 우리 음료 사고 난 놈 나오니까. 이 사고로 70대 어머니가 차에 깔려 숨지고 50대 딸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화물차는 인도에 차를 정차해놓고 물건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일대는 차를 댈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 대부분 인도에서 하역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좁은 도로에 개구리 주차한 차량은 추돌 사고 위험이 큰데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다 그렇지. 가게 앞에 보면 다 인도 앞에서 내려오고 하지. 이거 아니라 다른 동네도 어디 가도 마찬가지지.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면허도 음주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두 운전자를 모두 입건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는 건물 외장재로 쓰이는 알루미늄 복합 패널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죠. 한번 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이런 외장재를 사용하는 건물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의 실태를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라이비트 외장재를 사용해 지은 수도권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2010년 가연성 외장재 사용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지은 건물로 13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건물 안 계단을 봤더니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 재떨이에 이곳저곳에 적재물이 쌓여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울산 화재를 눈으로 본 주민들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담배 꽁초 던져놓더라고. 걱정되죠. 화재 날 확률이 많으니까 담배 같은 것도. 드라이비트 외장재로 지은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는 보란 듯이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이 마련돼 있습니다. 알루미늄 복합 패널로 외장을 한 이 주상복합 건물 안 주차장에는 이렇게 건축자재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습니다. 바로 위층부터 주민들이 거주하는 구조여서 불이 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1990년대부터 건축에 광범위하게 사용된 드라이비트 등은 건축물 대장에도 나타나 있지 않아 집계도 안 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드라이비트나 이런 알루미늄 복합 패널을 사용한 건물이 얼마나 되는지조차도 그 현황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곧 찬바람이 부는 가을, 겨울철. 나면 큰 불로 번지는 드라이비트, 복합 패널 건물에 대한 자체 방제 시스템 정비가 시급합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픽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서남빛 기자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 예, 스티브 유입니다. 혹시 가수 유승준 씨 영어 이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모종화 병무청장이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의에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유 씨에 대해 덧붙여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저는 우선 유승진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입니다. 자, 미국인이기 때문에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라고 칭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 유 씨에 대한 병무청의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입국 금지가 풀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병무청의 입장은 아주 확고한데요. 이 모 청장은 2002년도에 병역 의무를 부여했음에도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서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병역 의무를 면탈한 사람이라면서 입국 금지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입국해서 연애 활동을 하면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실망감이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유 씨는 미국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었는데요. 유 씨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건 위법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국회에서 여야 모두 유 씨 입국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입국 금지가 풀리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이와 비견되는 이들이 있죠. BTS. 그런데 BTS 병역 연기가 가능하다는 말도 있던데 뭡니까 이거는?
당장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향후에 그렇게 될 것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병무청 국감장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병무청이 업무 보고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 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BTS 멤버들에 대한 징집 그리고 소집 연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병역 특례는 아니고요. 군 입대 시점을 늦출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 BTS에게 병역 특례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병역 특례 편입을 제외시킨다는 방침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정은 딥페이크. 이건 또 뭡니까? 네, 먼저 딥페이크가 뭐냐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사람의 얼굴을 실제처럼 합성해서 만든 영상 편집물인데요. 쉽게 말하면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상으로 만든 얼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AI랑은 뭐 좀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딥페이크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상 편집물, 특히 이제 얼굴을 좀 합성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AI가 훨씬 더 큰 개념이고 딥페이크는 그걸 활용해서 만든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미국 대선판에 바로 이 김정은 딥페이크가 등장을 해서 화제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Is it not hard for democracy to collapse? All you have to do is nothing. 어떠신가요? 이게 보시면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 목소리, 그리고 손짓까지 실제 모습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MIT 연구원이 미국 대통령 선거 홍보용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김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아무것도 안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투표를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선거 참여를 독려한 건데 조회수가 40만 회 가까이 찍혔다고 합니다. 딥페이크 이거는 보통 유명인을 대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게 목적인 영상물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얼굴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이 만들어진 적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 딥페이크를 이용한 비방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지난 3월 국회에선 이른바 딥페이크법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항상 기술의 발전은 양면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8.6도로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죠. 이렇게 일교차가 큰 환절기가 되면 비염 증상을 호소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비염 수술을 받았다가 이 수술 후 오히려 더 숨쉬기가 힘들어졌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빈코 증후군이란 건데 왜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걸까요? 먼저 이수아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직장인 박모 씨는 가을철마다 비염에 시달리다 2달 전 한 이비인후과에서 비염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도 증상은 개선되지 않았는데 지난주부터 숨을 쉴 때마다 코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화생방 박스를 항상 맞고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박 씨의 통증은 대형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 인터넷 카페를 통해 같은 증상의 환자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대부분 하비갑계라고 하는 코 속 부위를 과도하게 절제한 경우였습니다. 이를 코 내부가 비어 있다는 의미로 빈코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하비갑계는 가장 먼저 외부 공기와 만나는 부위로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줍니다. 그런데 이 부위가 사라져 차고 건조한 바람이 코로 직접 들어가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두세 알은 먹어요. 겨우 한 3-4시간은 자는 상황이고요. 자다가 질식할 것 같아가지고 항상 악몽을 꾸고 잡니다. 비염 수술 뒤 빈코 증후군으로 고통을 겪는 환자는 국내에만 5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문제는 이 부작용에 대해 아예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의사가 많다는 겁니다. 고통을 호소하면 코가 뚫려 있는데 왜 숨이 안 쉬어지냐며 정신과를 가보라고 꾸짖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강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째 빈코 증후군을 앓고 있는 조모 씨는 병원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의사는 코가 뚫려 있는데 왜 숨이 안 쉬어지냐며 황당하게도 정신과 약을 처방했습니다. 오히려 정신과에 가보라던가 정신과 약을 처방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미국 등 의료 선진국에선 2000년대 들어 합의갑계를 절제하기보다는 열을 가해 부피를 축소하는 수술로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일부 의사들이 절제술에만 의존하는데 수술 환자에 비해 빈코 증후군 발생 비율이 높지 않다 보니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코가 불편하면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소설을 쓰게 돼요. 빈코 증후군 모르겠는데 광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대한이비인후과학회조차 축소 수술만 권장할 뿐 부작용에 대한 관심은 적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빈코 증후군을 치료하는 병원도 손에 꼽힙니다. 주로 연골, 특히 귀나 가슴에서 연골을 얻어서 쓰는 경우가 그 많이 잘린 부분 그 아래쪽으로 옆 그 벽에 연골을 이식해서 부피를 좀 크게 한다든지. 병을 고치려다 되려 병을 키우는 일이 비일비재한데도 의료계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열흘 만에 음성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 유세를 제기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완치됐다고 발표했지만 이 유세는 공식 완치 선언 이전에 결정됐기에 사후적 면죄부라는 말도 나옵니다. 마스크부터 벗어던진 트럼프 대통령, 청중들을 향해 힘이 넘친다, 키스하고 싶다며 코로나19 극복을 과시했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대통령 의료진의 성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연속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선 최대 경합지로 꼽히는 플로리다에서 유세를 펼치기 직전에 공개됐습니다. 지지자들을 향해 마스크를 집어던지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유세장에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면역을 앞세워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I'm immune. I feel so powerful. I'll walk into that audience. I'll walk in there. I'll kiss everyone in that audience. I'll kiss the guys and the beautiful women and them. 자신이 집권해야만 안정적인 백신 개발이 가능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Under my leadership, we're delivering a safe vaccine and a rapid recovery like nobody can even believe.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한 지 불과 몇 시간 뒤 미국 내 유력 백신 개발 업체가 임상 지원자에게 설명할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났다며 임상 시험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출발할 때부터 유세장을 떠날 때까지 한 번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권고하는 방식이 아닌 15분 만에 결과가 나오는 간이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정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또 미국 빌보드 차트에 새 역사를 썼습니다. 한글 가사가 들어간 노래가 빌보드 정상에 오른 것도 처음인데요. 이제 방탄소년단은 비틀즈 등 전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64년 미국을 무너뜨린 전설의 그룹 비틀즈. (1978년) 디스코 열풍을 몰고 온 그룹 비지스. (2003년) 신나는 힙합 듀오 아웃캐스트. (2009년) 일렉트로닉 댄스로 전 세계를 강타한 블랙 아이드 피스. 이들의 공통점은 빌보드 핫백 차트 1, 2위를 동시에 차지한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이 협업한 미국 가수 제이슨 데룰로의 세비지 러브 리믹스 버전은 오는 17일자 핫백 차트에서 1위에 올랐고 그 뒤를 다이너마이트가 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블랙 아이드 피스 이후 11년 만에 1, 2위를 점령한 새 그룹이 됐습니다. 비지스도 공식 SNS를 통해 우리는 여러분의 스타일을 좋아한다며 축하했습니다. 세비지 러브에는 특히 한글 가사의 랩이 포함돼 눈길을 끕니다. 한글 가사가 들어간 곡이 빌보드 핫백 정상에 오른 건 처음입니다. 해외 음반 시장에서는 가수 사이에 협업이 자주 이뤄지는데 피처링에 참여한 가수가 해당 곡에 대해서 충분한 권리를 갖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도운 노래가 놀라운 성적을 거두면서 방탄소년단에게 손 내미는 팝스타들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한 제임스 벤 플리트 전 미 8군 사령관을 기리는 상을 받고 한국 전쟁은 한국과 미국의 고난의 역사라고 말한 이 방탄소년단의 수상 소감에 생트집을 잡던 중국 누리꾼들. 하루 만에 그 분위기가 누그러졌습니다. 외신들까지도 중국 누리꾼들의 행태를 꼬집었거든요.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지난 7일 방탄소년단이 한미 우호 관계 증진의 공을 인정받아 벤 플리트 상을 받고 나서 밝힌 소감을 문제 삼았습니다. Society's 2020 annual gala is especially meaningful as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중국은 한국 전쟁을 항미 원조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참전한 중국 군인들의 희생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외신들은 이러한 생트집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방탄소년단의 소감은 악의가 없는 발언 같았지만 중국 누리꾼들은 지체 없이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의 강해지는 민족주의로 중국 내 외국 브랜드들이 직면한 위험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팬클럽 아미 집단 탈퇴와 한국 제품 불매 운동 조짐까지 보였지만 비난 여론은 하루 만에 잠잠해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발언이 중국 누리꾼의 분노를 일으켰다는 관영매체 환구시보의 기사는 삭제됐고 문제 확대를 원치 않는 중국 당국의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是违建面向未来珍爱和平促进友好应该是我们共同的追求 일각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방탄소년단을 옹호하는 여론이 형성된 상황에서 중국이 역풍을 우려해 여론 잠재우기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코로나19로 배달 서비스 수요가 엄청 늘었죠. 배달하면 오토바이가 떠오르시겠지만 요즘엔 가까운 거리를 걸어서 전해주는 도보 배달이 인기입니다. 오토바이가 없어도 되니 전업주부나 일과 후 직장인 등도 용돈벌이에 나서고 있죠. 길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직장인 양종범 씨가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확인하더니 근처 편의점에서 고객이 주문한 물건을 받습니다. 고객 집까지의 거리는 약 800m. 걸어서 배달하는데 15분도 채 안 걸렸습니다. 배달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까지 있어 양 씨는 점심때나 퇴근 후에 도보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길에 운동도 하면서 소소하게 용돈도 벌 겸해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모아서 제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전업주부인 50대 김모 씨도 가족이 모두 외출한 낮에 도보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편한 시간을 골라서 할 수 있고 한 건당 2,000원씩 받을 수 있어 주부들 사이에서 최근 아르바이트로도 인기입니다. 그냥 주부로 집안일 하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보냈죠, 많이. 뭐 볼일 있을 때는 피하고.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오토바이 같은 배달 수단이 필요 없고 나이 제한도 따로 없어 한 편의점 업체에 도보 배달원으로 등록한 사람은 3만 명에 육박합니다. 도보 배달은 전문 배달원보다 수수료가 싸고 인력 확보가 용이해 도입하는 곳이 크게 늘 전망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지난 10일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한의 신무기 가운데 우리 군의 경계 대상 1호는 초대형 방사포입니다. 남한 전역이 타격권이니까요.
군 당국은 패트리엇과 곧 전력화 예정인 천궁으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오지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3월 북한은 함흥 일대에서 방사포를 쏴 200km까지 날려보냈습니다. 군사 분계선에서 쏠 경우 계룡대도 타격이 가능한 건데 북한은 개량을 거듭해 지난 10일 열병식에서 사거리를 400km까지 늘린 초대형 방사포를 선보였습니다.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입니다. 군 당국은 초대형 방사포에 대해 우리 군의 미사일 체계로 원점을 타격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한미가 현재 운용 중인 패트리어트 체계와 그리고 조만간 전력화 예정인 MCM2라든지 이런 무기 체계를 통해서 우리 신형 방사포에 대한 요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방사포는 포물선을 그리는 미사일과 달리 패트리엇의 요격 가능 고도 아래로 낮게 날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 발사대 한 대당 8발, 원하면 수십, 수백 발도 동시에 날릴 수 있는데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고 있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에 비해 요격이 좀 더 어려워진 건 사실이죠. 우리 군은 북한 방사포 위협에서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는 요격체계,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하고 있지만 10년 뒤에나 전력화되는 만큼 추가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산림청 소속 헬기 중 절반 이상이 20년 넘은 노후 헬기로 심하게는 32년이 된 기종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헬기는 연식이 10년 넘을 때마다 결함 발생률이 10배씩 증가하니까 30년이 넘었으면 100배 더 위험해진 겁니다. 배준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12월 산불 진화를 위해 한강에서 물을 채우던 중 추락한 산림청 헬기가 인양됩니다. 613호기는 최근에 점검한 게 100시간 점검을 마치고 운항한 시간이 10시간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헬기는 지난 1997년 도입돼 21년째 운영 중이던 러시아제 카모프 기종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20년 이상 된 노후 헬기가 산림청 48대 중 27대로 절반이 넘는다는 점입니다. 가장 오래된 연식은 32년인데 30년이 넘으면 결함 발생도가 10분의 1로 14년 이하인 헬기에 비해 100배나 높습니다. 1조 3천억 원을 들인 국산 헬기의 도입률도 저조합니다. 관용 헬기 128대 중 국산 수리온 헬기는 경찰청 8대, 해경 2대 등 12대로 9%에 불과합니다. 산림청 등 기관들의 장비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장비 도입 및 교체 과정에서 해외 장비뿐만 아니라 국산 장비의 도입 또한 적극 검토해야 됩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전선에서 수호하는 관용 헬기의 장비 교체와 국산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인데 스가 일본 총리가 안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우려가 있는 한 한국엔 안 간다는 건데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죠. 신동규 기자입니다. 정부가 연내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스가 일본 총리가 불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교도통신은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되지 않는다는 보증이 없는 한 스가 총리 방안이 어렵다는 뜻을 한국 정부에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3국이 번갈아 개최하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올해 한국에서 열릴 순서로 우리 정부는 일단 연내 추진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연내 개최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관국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모태기 일본 외무상도 기자회견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일정 등을 포함해 결정된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만큼 양국 간 협의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일본 총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일본 국내 여론도 있고 역사 인식을 둘러싸고 좀 보수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여론의 동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편 스가 총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는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스가 총리가 아베 정권의 외교 노선을 계승하면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인천공항 면세점이 이젠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90% 급감하면서 새 면세점 사업자를 찾는 입찰은 또 세 번째 유찰됐습니다. 정정 기자입니다. 발디딜 틈 없이 붐볐던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전 세계 매출 1위였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다시 찾은 현장에는 적막감만 감돕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출국하는 승객은 찾을 수가 없고 직원들만 오갑니다. 지난해 매달 2천억 원대였던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은 코로나19 확산과 동시에 쪼그라들더니 지난 6월엔 237억 원에 그쳤습니다. 1년 전보다 90% 줄었습니다. 코로나 우려 속에 지난 2월과 9월 새 면세점 주인을 찾으려던 입찰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곳 1터미널의 면세점 신규 사업자 입찰을 다시 진행했지만 또 유찰됐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6개 구역 입찰을 마감한 결과 대기업과 중견기업 각각 한 곳만 신청해 경쟁 입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입찰 계획도 막막합니다. 면세점 업계는 임대료 인하 등 추가 부담 완화 조치가 없다면 움직이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시내 면세점이 좀 잘 되면 어느 정도 좀 투자할 만한 가치도 있지만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시내 공항 뭐 다 안 되는 상황이고. 유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화려했던 공항 면세점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김종철 신임 정의당 대표가 여야 대표와 잇따라 만나 정의당만의 의제를 던지며 민주당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김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취임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덕담으로 예방 일정에 나선 김종철 정의당 신임 대표. 정의당이 변수가 아니라 함수가 되는 그런 시대를 열어갈 것을 기대합니다. 여야 대표와 만나선 선명성 강화에 주력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겐 낙태죄 비범죄화 등을 요구했는데 진보 개혁 진영에 좀 금기를 깨는 정책들을 몇 개를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계 설정을 놓고선 미묘한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저희들하고 늘 손잡고 함께 가시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겠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는 노동개혁을 둘러싼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해고 문제를 좀 더 쉽게 하는 거 방향으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뭐 쓸데없이 얘기하는 게 무슨 뭐 해고를 쉽게 하기다는 거 나는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하죠. 논의 자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김 대표와 직접 전화 통화를 통해 당대표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야구장에도 다시 관중이 찾아왔습니다. 팬들은 직관의 갈증을 풀었고 치열한 순위 싸움 중인 선수들은 관중의 응원에 더 힘을 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경기 시작 시간이 다가오면서 야구장에 관중이 들어찼습니다. 팬들은 오랜만에 현장에서 본 선수들의 모습을 사진기에 담기에 바쁩니다. 오늘부터 프로야구는 30% 이내로 관중 입장이 허용돼 TV로 응원을 펼쳐온 야구 팬들은 직관으로 가을 야구 맛을 느끼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되게 설레는 것 같습니다. 야구 모바일로 보거나 아니면 시간이 될 때는 TV로 가족들이랑 같이 보면서 응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 경기장 내 음식물 취식이 금지되고 육성 응원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비대면으로 응원전을 펼쳤던 치어리더들은 이제 경기장에서 팬과 함께 하나 되어 승리의 응원을 펼칩니다. 막판 순위 싸움이 절정에 이른 시점.
때맞춰 팬들을 다시 맞게 된 선수들은 힘이 납니다. 그래서 실은 자기 전에 항상 이미지 트레이닝 하려고 영상으로나마 함성 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렇게 많이 영상을 봤던 것 같습니다. 네, 함성 소리가 너무 그리웠던 것 같아요. 가을 야구의 희망을 놓지 않은 롯데는 7연승에 도전하는 LG를 상대로 초반 대량 득점을 올리며 부산 팬들을 열광케 했고 3위 KT와 4위 키움은 치열한 승부로 손에 땀을 쥐게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8.6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낮에는 따스한 가을 날씨를 보이지만 해가 빠르게 지는 요즘 금세 추워져 옷차림에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1도, 한낮에는 16도로 낮에도 선선하겠고요. 모레 아침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갈 전망입니다. 오늘 밤 한때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 내일 아침 대전은 10도, 춘천은 8도에서 시작하겠고요. 내일까지 서해안을 따라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아침 기온은 11도로 오늘만큼 쌀쌀하겠습니다. 낮에는 20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되며 대기는 더욱더 건조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 선정한 위원장의 사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수로에 승용차가 빠졌는데 모두가 발만 동동 구를 때 할아버지 한 분이 뛰어들어 이 운전자를 구했습니다. 올해 80살인 이 할아버지, 알고 보니 18년 전에도 불이 난 집에서 사람을 구한 적이 있었죠. 슈퍼맨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의협심은 나이를 먹지 않나 봅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